IMF의 압박 속에서도 한 국가는 비트코인을 더 모았다. 이 문장은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다. 이건 국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다. 2025년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지위를 내려놓았다. 세상은 그 장면만 보았다. 실패했다. 굽혔다. 역시 국가는 못 버틴다. 하지만 국가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말한다. 그해 말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줄지 않았다. 늘었다. 6,000 BTC에서 7,500 BTC로 약 25% 증가였다. 가격은 내려갔다. 그런데 국가가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의 총 가치는 오히려 올라갔다. 이 장면은 투자 성과가 아니다. 이건 비트코인을 얼마에 사고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시선의 차이다. 오늘은 왜 한 국가가 이 자산을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가는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세금도, 통화도, 자본의 흐름도. 이 통제력은 국가의 힘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사는 이 힘이 언제나 축복이 아니었음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 국가는 반드시 무너졌다. 왜냐하면 통제는 곧 유혹이기 때문이다. 더 찍고 싶어지고 더 쓰고 싶어지고 지금의 문제를 미래로 넘기고 싶어진다. 그래서 국가들은 이상한 선택을 해왔다. 일부러 통제하지 못하는 자산을 곁에 두는 선택. 대표적인 것이 금이다. 금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었다. 어느 정부의 결정으로 늘어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금은 국가에게 불편한 자산이었다. 그런데도 국가들은 금 보유량을 국력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건 단순한 관습이 아니다. 국가 스스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우리는 이 자산만큼은 마음대로 못한다. 이 선언이 국가 신뢰의 기초가 됐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 달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달러 체계 안에 있다. 달러는 기축통화다. 하지만 그 말의 다른 표현은 이것이다. 미국의 결정이 전 세계의 조건이 된다. 금리, 유동성, 제재, 결제망.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선택에 따라 바뀐다. 작은 나라일수록 이 영향은 더 직접적이다. 성실하게 경제를 운영해도 아무리 규칙을 지켜도 외부의 결정 하나로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자산 가격이 요동친다. 엘살바도르는 이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것도 아니고 어느 중앙은행의 결정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누가 금리를 올려도 누가 제재를 걸어도 비트코인의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들고 간다는 건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다. 이건 이 선언에 가깝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결정만으로 우리 자산의 운명이 바뀌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이다.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시대의 자기 견제 장치다. 엘살바도르는 이 자산을 통해 스스로에게 제약을 건다.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래서 비트코인은 작은 나라에게 특히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부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결정권의 독립성을 조금씩 돌려준다. 엘살바도르의 선택은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주권에 대한 태도다. 우리는 화폐를 이야기할 때 항상 신뢰를 말한다. 돈은 신뢰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이상적인 표현인지 알게 된다. 대부분의 화폐는 신뢰로 유지된 적이 없다. 전쟁, 부채, 과도한 발행. 화폐는 항상 위기 속에서 가치를 잃었다.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게 된 이유는 철학이 아니라 경험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저장 수단을 찾아왔다. 조개, 소금, 은, 금.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검증해라. 국가 입장에서 이 차이는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신뢰는 사라질 수 있지만 검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IMF와 엘살바도르의 충돌은 비트코인 때문이 아니다. 시간을 보는 방식의 충돌이다. IMF는 단기 안정성을 본다. 환율, 재정, 유동성.
지금 당장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 엘살바도르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지금은 버텼다. 그럼 10년 뒤는?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보면 불안정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 리스크가 없는 자산이다. 국가는 이 차이를 안다. 그래서 IMF의 요구는 일부 수용하고 자산의 방향은 바꾸지 않았다. 이건 굴복이 아니라 분리 전략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2100만 개로만 이해한다. 하지만 진짜 희소성은 숫자가 아니다. 태도다. 비트코인은 더 찍을까? 라는 질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경제적 설계이기 이전의 윤리적 선언이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바꾸지 않겠다. 국가가 이 구조를 자산으로 채택한다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국가 스스로 우리도 이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겸손함이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철학이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논쟁이 시작된다. 쓸모없는 낭비다. 환경에 해롭다. 하지만 이 질문이 빠져 있다. 그 에너지는 정말 사라지는가? 대부분의 에너지는 사용되는 순간 열로 흩어지고 기록되지 않고 되돌릴 수 없이 사라진다. 비트코인은 다르게 작동한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즉시 소비하는 대신 그 결과를 시간의 형태로 고정한다. 노동이 투입되고 전기가 흐르고 연산이 반복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블록에 기록된다. 이 기록은 되돌릴 수 없고 조작할 수 없으며 누군가의 결정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에너지를 역사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가가 비트코인을 볼 때 단순한 화폐로 보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노동과 에너지의 축적 기록이다. 한 사회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얼마나 정직하게 시간 속에 저장했는지에 대한 공개된 원장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기 이전에 디지털 연대기에 가깝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같은 문장에서 언급된다. 이건 유행어의 조합이 아니다. AI는 막대한 연산을 필요로 하고 연산은 에너지를 요구하며 에너지는 저장되지 않으면 사라진다. 비트코인은 이 흐름 속에서 에너지를 시간과 규칙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 입장에서 이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느냐가 아니라 누가 에너지를 의미 있게 축적하느냐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는 비트코인을 미래 인프라의 일부로 본다. 이 이야기가 개인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하나다. 비트코인은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태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빨리 사고, 빨리 팔고, 결과만 확인하는 태도. 이 태도는 일부 자산에서는 통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험받는다. 비트코인은 가격보다 시간을 묻고 결과보다 과정을 묻는다. 국가는 이 시험을 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가는 시간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은 이 시험 앞에서 자주 도망친다.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렵고 기다림을 리스크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선택은 개인에게 불편하다. 국가의 시선은 너무 길고 너무 느리고 너무 차갑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는 늘 같은 방향을 가리켜왔다. 힌트는 항상 위에서 내려온다. 국가가 어떤 자산을 조용히 쌓고 있는지, 어떤 자산을 쉽게 버리지 않는지 그 방향을 읽는 것이 개인에게 남은 가장 현실적인 통찰이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수익률도, 안정성도, 보장도 없다. 국가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약속이 없는 자산은 실망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비트코인은 하나만 보장한다. 규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국가에게 이보다 중요한 조건은 없다. 엘살바도르는 세상에 이 질문을 던졌다. 국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를 저장해야 하는가? 비트코인은 그 답 중 하나다. 완벽하지 않다. 불편하다. 위험해 보인다. 그런데도 시간을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는 조용히 이 자산을 모은다. 말이 아니라 숫자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